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시행된 우리 2021년도 경찰 승진 시험 문제, 이제 형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번 경찰 승진 시험은 아주 무난한 문제, 평이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뭐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뭐 특이한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뭐 잘 보지 못했던 판례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판례 중심으로 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최신 판례가 워낙 중요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최신 판례 관련된 지문들이 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2020년도 판례, 최신 판례 다 모아서 정리드렸기 때문에 거기 다 나왔던 내용으로 나왔고요.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는 주로 그 판결 요지 부분에서 지문을 조금 많이 내서 그 중에서 이제 결론만 알고 계시고 요지를 전혀 모르면 조금 이제 까다로운 지문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워낙 문제들이 답지문들이 너무 쉬운 지문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출제를 보시면 이제 총론은 18문제, 강론은 2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이 2문제 정도 더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출제 비중이 뭐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론 문제는 딱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 전체로 나온 건 2문제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학설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지문들이 한 5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문제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40문제 중에서 뭐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출제 파트도 하나는 이제 구성요건 착오 문제고 하나는 위법 성조가서 전제 사실의 착오의 문제였기 때문에 뭐 다 예상하던 파트였고요. 이제 지문들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쉬운 부분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조문 문제가 특별하게 뭐 한 문제만 모아서 전체적으로 조문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제 문제 한 지문씩 흩어져서 나온 게 지금 한 15 정도 지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총론에서도 제법 나왔고 강론에서도 제법 조문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문 지문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신 판례가 워낙 이번에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최신 판례에 관련된 지문들이 한 10지문 정도 그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제 경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판례 중심으로요. 뭐 판례의 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판례 위주로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의 결론만 보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제 판례 요지까지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지문들이 조금 못 보던 지문도 있었지만 답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지문은 이제 우리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전자감시제도 이건 보안처분이죠. 보안처분을 맞고요. 자, 문제는 뭐 전자발찌만 채워넣는 거지 사람을 가둬놓는 건 아니니까요. 행동의 자유를, 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소급표 금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소급시켜도 상관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요거는 최근에 우리 승진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됐고요. 그다음 소급표 금지 원칙은 재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에 소급표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게 틀렸잖아요. 자,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표만 금지하는 거지 유리한 소급표를 금지하지는 않죠. 그래서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1조 2항 1조 3항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게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그 유리한 법은 소급시켜주는 걸 인정하죠. 그걸 경한법 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유리한 사후법은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자, 3번요. 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법률은 진정소급법 맞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데 그 공소시효를 늘리는 거니까 진정소급입법입니다. 자, 근데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중대한 공익사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예외 없이 소급표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은 뭐 워낙 쉬운 지문이죠. 자, 우리 판례가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판례를 이제 소급 적용한 것이 소급표 금지에 반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소급표 금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워낙 뭐 많이 기출되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자, 1번 문제는 쉬운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이제 지문들인데, 자, 여기는 지금 조문이 지금 2개가 들어갔죠. 그죠? 자, 먼저 1번은 워낙 중요한 지문이고, 우리 승진 시험에는 이 지문이 이제 답지문으로도 틀린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형법 7조가 이제 조문이 바뀐 것이 시험에 나온 거죠. 자, 한국인 외국에서 죄를 지어서 현지 법률에 따라서 현재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을 때는
대한민국 법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제 임의적 감면을 하다가 지금은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다가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도 이 조문이 바뀐 내용이 이미 기출되었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 이번 지문도 워낙 쉽네요. 자, 지금 행위시하고 재판시 사이에 법이 한 번 바뀐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바뀐 경우죠. 자, 그럼 그때는 그 법을 전부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우리 공모 공동점검에서 공모지가 형법 제2조가 적용되는 범죄지로 볼 수 있느냐.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경영 내에서 제일 범한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요소 중에 어떤 것이든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모 공동점검의 공모지도 범죄지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이 피고인들이 히로뽕을 밀수하는데 공모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밀수는 홍콩에서 한 거잖아요. 자, 그래도 이 공모지도 범죄지니까 대한민국 영역에서 제일 범하는 거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형법 8조죠. 자, 형법 총칙은 이제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자, 그때는 그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니까 형법 총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은 형법 8조의 조문 그대로 내용이 이제 출제된 겁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계속범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지문들은 지금 형식은 뭐 범죄의 종류 형식으로 해서 이론 지문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최신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올해도 최신 판례가 나와서 지난번에 이제 올해 최신 판례할 때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체포죄입니다. 체포죄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계속범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체포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할 만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범이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요. 자, 그럼 계속범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 시점이 아니라 기수 시점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즉시범이나 상태범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기수 시점이지만 이제 계속범의 경우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기수 시점이 아니고요.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여러 개의 판례도 나와 있었고 이것도 뭐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이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우리 기본서에는 대부분 다 실려있는 지문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자, 그래도 이제 이 지문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다른 게 뭐냐면 판례들이 워낙 이제 최신 판례들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번 지문이 그렇게 이제 답의 선택에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계속범 실행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면 그건 행위 시기 전에 법률이 변경된 거니까 무조건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니까요. 자, 종료시가 행위시니까 신법과 구법의 법정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자, 무조건 종료시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예외가 나와 있죠. 자,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법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규정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요. 이제 부칙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부칙이 우선이니까 부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부칙대로 개정 전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자,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이 원칙이 이제 부칙이 있으면 그 원칙이 깨지고요. 그 부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문이 바로 3번 지문이죠. 자, 그래서 4번 지문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일반교통방해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2개나 나왔죠. 그 2개의 판례 다 판시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교통방해인은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는데, 자,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자, 우리가 불법 행진을 하면서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 통행 방해하는 얘기가 계속되면 위법 상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범행이 계속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그 계속범이니까 자, 그 범행 도중에 이제 피고인들이 같이 가담해서 그 교통방해죄를 범하던 범인들하고
같이 이제 교통방해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교통방해죄 공동정범이 같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 때문에 시험에 낸 걸로 보이고요. 최신 판례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냐를 묻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인과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자, 여기도 지문들이 이제 최신 판례가 하나 있죠. 그죠? 이 지문요. 이 D급번 지문. 이 지문을 제외하고는 뭐 아주 기본적인 지문들이 나온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기급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채용시험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승진시험에서도 이게 답지문으로 나왔던 지문이 다시 한번 그대로 나온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하고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다. 자, 바로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관련된 지문이죠. 자, 피고인 행위하고 결과 사이에 그 피고인 행위가 결과가 발생한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실이 개입돼도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 그때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급번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지문은 이제 종전에 나왔던 오래된 판례인데 내용은 너무 쉽잖아요. 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아서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갑이 동행하던 피해자 을이 밀려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요. 그 피고인이 보행자 갑을 들이받는 바람에 자, 그 충격 때문에 을이 밀려서 넘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해가 발생한 거니까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식이고요. 그래서 이건 종전에 판례가 나와 있었던 판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급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자,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가늠죄에 있어서 자, 이제 위계하고 가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위계하고 가늠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좋죠. 자,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 입장과 관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다음에 피해자 입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었으니까 자, D급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리을번은 뭐 너무 오래된 판례고 너무 쉬운 지문이죠. 자,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서 음독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경험 법칙상 그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을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과실범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지금 먼저 이제 1번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은 보통은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오래간만에 틀린 지문으로 나왔네요. 자, 의료사고에 있어서 이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를 회피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과실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를 예견할 의무가 있는데 예견을 못했다든가 결과를 회피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회피하지 못했다. 결과 예견 의무나 회피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좋죠. 자, 근데 문제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경우 당의 행위자가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표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해야 된다는 것이 객관설이 통설 판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위자가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표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주관설이 되는 거고요. 이 주관설은 통설 판례 입장이 아니니까 자, 1번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조금 낯선 지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뢰 원칙의 적용 한계를 묻는 지문이잖아요. 자,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자, 뭐냐면 이미 상대방이 그죠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려오는 걸 봤다든가 아니면 보행자가 고속도로에서 이미 뭐죠 그 고속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봤던 경우죠. 우리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한 경우. 자, 그때는 신뢰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상대방이 규칙만 인식했으니까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는 행위자가 경계 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행위자가
경계 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서 그죠? 중앙선 침범하는 걸 못 받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사람이 들어왔던 걸 못 받다든가 그때도 당연히 이제 실내음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조금 낯선 지문이긴 하지만 워낙 다른 지문들이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 2번 지문 자체도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낯선 지문이라는 그걸 제외하고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이거 워낙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의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함정까지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고속도로에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으면 자, 그때는 이제 그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을 걸 예상해서 감속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소를 그죠?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감속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성냥불을 버리는 사람이 뭐 꺼진 거 확인하지도 않고 플라스틱 휴지통에 버렸다면 뭐 당연히 이제 중재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뭐 4번도 아주 쉬운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지금 이제 이론 문제 두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지금 구성요건 착오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건데요. 자, 지금 갑은 A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자 A의 강아지를 죽이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선결을 하려고 엽총을 발사했잖아요. 자, 근데 총알이 빗나가서 강아지가 아닌 A가 맞아서 현장에서 사망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개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먼저는 사람이 죽은 경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 문제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맞죠? 지금 일단 행위 객체가 지금 사람이냐, 그죠? 개냐라고 하는 구성요건에 관련된 내용을 착각한 거니까 이제 구성요건 착오 사실의 착오고요. 자, 그다음에 송계를 하려다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피고인이 의도했던 범죄는 송계고 발생한 범죄는 살인이니까 서로 다른 죄니까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고요. 자, 맞췄는데 잘못 본 게 아니고 빗나가서 엉뚱한 대상이 맞은 거니까 방법의 착오죠. 그래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 자, 맞습니다. 자, 사례에 있어서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라고 됐는데, 자, 이걸 이제 실수하는 분들도 혹시 계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지문, 다른 기출 문제들을 보면 전부 이제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 동일하냐 이렇게 묻는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죠. 자, 이 경우에는 인식 사실 미수, 발생 사실의 과실. 그래서 송계 부분은 미수고요. 사람이 죽은 부분은 과실. 그래서 이제 송계 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력 결합이 된다. 자, 이렇게 보통 처리했던 지문인데 문제는 이 지문을요 추상적 부합설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낯선 지문인데 이 추상적 부합설은 이 경우에는 경죄는 기수죠. 우리 이제 송계하고 살인 중에 겹치는 부분까지는 기수니까 손계는 기수고요. 그 다음에 중죄 부분, 이 사람이 죽은 부분은 이제 과실. 그래서 송계 기수하고 과실치사의 상상력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우리 이론 총정리할 때는 다 정리했던 부분이어서 큰 이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제 구체적 부합설은 뭐 법정적 부합설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는 송계 미수, 죽은 A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의 상상력 결합이 성립한다. 자, 맞죠? 자, 만약에 갑이 A의 부인을 쏘려고 하였으나 빗나가서 A가 맞고 사망했다. 자, 그럼 이제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오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살인을 범하려다가 살인죄가 발생한 거니까 인식한 범죄도 살인, 발생한 범죄도 살인 같은 죄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요. 역시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예요. 자, 그럼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이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뭐 객체의 착오는 방법의 착오는 다 고의기수가 되니까 자, 이제 A에 대한 살인죄 성립을 긍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설사 이번 이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1번이나 3번, 4번 지문이 뭐 답이 될 수 없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2번 지문을 고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지문은 정당방위에 관련된 그리고 과잉방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문 지문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론 지문 형식으로 돼 있지만 뭐 실제로는 판례까지 있는 부분이니까 뭐 순수 이론은 아니고 판례까지 같이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2번 지문으로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은 뭐 여러 개의 판례가 있고요. 자, 지금 경찰관이 불법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체포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경찰관의 불법 체포가 자기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니까요.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위가 되고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보시면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은 상대적 최소 침해 원칙 이외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틀린 질문이잖아요. 자, 우리가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가해오는 나쁜 놈한테 적법하게 응징하는 거, 부정대 정해 관계예요. 부정대 정해 관계이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최근에도 이 판례가 나왔던 거고요. 왜냐하면 부정대 정해 관계이기 때문에 엄격한 보충성이라든가, 그죠? 균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럼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해서 2번이 틀린 점이고요. 자, 그다음 3번 지문은 조문 지문이잖아요. 자, 21조 2항이냐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방위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감면이다. 라고 하는 지문이고요. 자, 맞고요. 자, 그럼 4번은 뭐 정당방위는 아까 봤듯이 이제 불법을 응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비만 할 필요가 없죠. 예, 적극적인 반격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고요. 그래서 요 2번 지문, 답 지문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뭐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역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조문만 알고 계시면 되는 아주 무난한 지문이죠. 자,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다.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이제 부당한 침해일 때만 가능하니까 부정대 정해 관계예요. 자, 근데 긴급피난은 현재 부당한 침해라고 돼 있는 정당방위와는 달리 그냥 현재 위난이라만 돼 있고, 그 위난에 대해서 부당하냐는 수식어가 없으니까 뭐 부당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요. 부당한 침해가 아닌 위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긴급피난은 상대방도 적법, 그죠? 긴급피난 하는 사람도 적법, 정대정의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피난은 정대정의 관계, 정당방위는 부정대정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 옳은 것 찾는 거니까 바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조문 문제인데 열심히 연습했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과잉방위라 과잉피난의 경우에는 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이라는 때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과잉자구행위의 경우는 이 조문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이라는 때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지문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역시 이제 3번도 조문 지문이네요. 자, 형법 23조 제1항은 타인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구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21조, 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이제 긴급피난도 명시적으로 가능한 걸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23조 1항의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린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건물 소유자로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지금 이제 건물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인이라고 우기는데, 자, 피고인이 그 건물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그걸 허락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자, 이것이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책임 능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조문이 바뀐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자, 1번이죠. 형법 10조 3항 원의에서 자연행위는 고의에 의한 원의에서 자연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의에서 자연행위까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 뭐 통설 판례 입장이고, 뭐 무수하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이 9번 문제는 거의 서비스 문제죠. 그냥 1번 바로 체크하시고 바로 이제 뒷주문은 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자, 2번은 지금 심신미약자는 원래는 이제 감경한다라고 해서 지금 감경하여야 한다, 필요적 감경으로 돼 있다가
이제 김성수법이라고 해서 형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심신미약자 행위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제 이 지문 자체는 중요한 지문이지만 답 지문이 너무 쉬운 지문이어서 이제 빛이 바랜 거죠. 그래서 이번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게 만약에 이제 답 지문이었으면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지문이 될 수 있었는데 앞에 너무 쉬운 지문이 나와서 이제 빛을 발한 겁니다. 이것도 쉬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 결정하는 능력,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 능력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자, 맞고요.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 및 그 능력에 관해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모두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사물 변동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유무하고 정도 자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정신병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가 이제 감정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그 감정을 받았을 때 자 그것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뭐죠? 법률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근에 우리 작년에도 우리 승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우리 책임 능력 판단에 관련된 문제는 의학적 판단이다 X, 사실적 판단이다 X, 뭐죠? 법적인 판단이다, 규범적 판단이라는 것으로 항상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잘라서 이제 틀린 지문 만들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법관이 판단해야 될 법률 문제죠. 자, 4번도 워낙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우리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뭐죠? 행위시가 아니고요. 사실심 판결 선고시가 원칙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위전착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엄격 책임설에 하면은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함으로써 고의범 성립이 부정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라고 됐는데 자, 지금 학설 이름은 엄격 책임설인데 자, 내용은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의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우리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서 전제사실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잖아요. 그 법률의 착오니까 형법 13조가 아니고 법률의 착오 규정이 16조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의 경우는 고의를 전혀 조각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고의범이 그대로 성립하죠. 그대로 성립하고 다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 과실이 없으면 자, 그때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형법 13조는 이제 구성요건 착오 규정이고요. 그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은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지금 학설의 내용과 학설의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서 이후의 요건을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의 소극적 표주를 이해하는 소극적 구성 요건 표주 이론에 하면은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됐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이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면 지금 이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은 구성 요건도 구성 요건 요소고요. 위법성 조각서에도 구성 요건 요소다. 다만 위법성 조각서에는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니까 어쨌든 구성 요건 요소니까요.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의 착오도 구성 요건 착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 착오 직접 적용되고 그러면 13조에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니까 고의범은 절대 성립할 수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서 전제 사실의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고의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의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서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자, 맞죠? 뭐 고의설도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 무한 문제되는 거고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도 책임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고의범은 성립할 수 없고 과실범 성립 무한 문제되는 겁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고의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일단 우리 위전착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법적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왔었잖아요. 자, 우리가 고의범을 인정한 학설은 엄격 책임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학설들은 다 과실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 책임절이 아닌 학설들, 뭐 고의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런 것들은 결론이 다 동일합니다. 엄격 책임설만 다르다 그렇게 정리했던 부분이죠. 자, 4번 보시면 이제 유추적용설 하면 위법 성조가서의 전제사실에 착오의 경우에 형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자, 여기까지는 좋죠. 유추적용설은 위법 성조가 전제사실에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 유사하니까 형법 13조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고 유추적용한다. 그래서 유추적용설이라고 부른 거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문제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얘기죠. 유추적용설하면 13조가 적용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직접 적용 조각이 되는 거죠.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는 조각된다. 자, 따라서 고의범 성립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답이요. 이제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고의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엄격 책임을 제외한 학설들은 결론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주 쉬운 지문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이제 정답인지 오답인지 가리는 것은 학설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체는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답지문이 쉬워서 그렇게 이제 좀 그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기대 가능성에 관련된 지문인데, 자, 이건 1번 연습 많이 했던 지문이죠. 자,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자,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이게 평균인 표준설이죠. 자, 이게 통설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행위자 표준설. 자, 이것이 소수설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는 다른 거 보실 거 없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라고 돼 있는지, 행위자의 관점에서라고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평균인 표준설이니까 자, 오른 지문이고요. 그 다음 형법 12조 이제 강요된 행위에 나오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의미에서 강압되거나 또는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자, 그래서 강제적 폭력을 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죠. 뭐 아주 무난한 지문이 답지문이지만 워낙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위증죄 할 때 강론에서도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에요. 그러면 공범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때 자기가 사실대로 다 진술해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대로 진술해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허위 진술하면 이거 당연히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위증을 해도 위증죄가 안 된다는 지문이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고, 4번은 직장 상사의 범행에 부하가 가담한 거잖아요. 뭐 특별한 강요도 없이 그냥 자진 가담했으니까 기대 가능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쉬운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역시 이제 답은 뭐 1번이었고 너무 쉬웠죠, 그죠? 예비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예비의 중지입니다.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판례 입장은 이 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후에만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는 아직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중지미수 규정을 절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1번은 아주 쉬운 내용이었고요. 2번 지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경찰 간부 시험에만 나오던 지문인데 승진 시험 내려왔는데 답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답과 상관없으니까 자, 2번은 한 번만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승진 시험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 앞으로 승진 채용에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비죄 법적 성격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자, 예비죄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범죄하고요. 자, 이것이 독립된 구성 요건이냐, 즉 독립 범죄냐 아니면 이것이 발현 형태냐 여기에 관련된 지문인데 자, 지금 판례는 독립된 구성 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학자들은
발현 형태설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살인 미수하고 살인 기수는 완전히 독립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인 예비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가 발현되는 형태, 살인죄가 발전해가는 형태 중에 하나다. 자, 그 살인죄 단계 중에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인 예비죄는 살인 기수하고 완전히 독립된 구성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맞고요. 자, 판례는 예비죄 공동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맞죠? 판례는 예비죄 공동점을 인정하고 예비죄 종범, 예비죄 방조범만 부정하는 거니까 예비죄 공동점범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석기호 내란음모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고 16년도 승진 시험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채용 시험에도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시행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범죄 시행에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죠? 범죄를 범하지 않아 말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는 이제 이 미수의 종류를 구별하는 지문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니은번 지문 때문에 뭐 시험에 냈다고 보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아주 쉬운 지문들이잖아요. 자, 기획번은 이제 소송비용을 편취하서로 이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그냥 일반 소송이요.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 제기한 거잖아요. 자, 그것은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이죠. 이거는 각하당하니까 절대 소송에 이길 수가 없죠. 소송 절차를 잘못 선택한 거니까요. 그 소재기가 부적법이기 때문에 자, 이건 절대 못 이깁니다. 사기죄 불능범이라는 거고요. 자, 니은번 요거는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서로 피해자가 간음하였으나 즉 중간간죄를 범할 이제 생각으로 중간간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고 간음을 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 중간간죄의 객체인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자, 여기서 판례는 위험성은 인정이 된다고 봤죠. 자, 그래서 이제 불가벌적 불능범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능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디귿번은 지금 겁이 나서 그만둔 거잖아요. 그럼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뭐 아주 쉬운 질문이고 자, 역시 이제 리을번도 지금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그만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신체 상태가 강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장애 미수가 되는 거죠. 중지 미수가 안 된다라고 해서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뭐 디귿번, 리을번도 아주 쉬운 질문들이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기역번, 니은번, 특히 이제 니은번만 잘 정리를 하셨으면 나머지는 워낙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도 뭐 니은번과 리을번이 조합된 선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절대 여러분이 이제 이게 틀릴 수 없는 문제로서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개수형이나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합형이 뭐 나왔는데 너무 조합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공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먼저 지금 이 공동정범의 경우는 이제 공동과금 의사가 있어야죠. 근데 공동과금 의사는 서로 적극적으로 같이 죄를 범하겠다는 의사야 되기 때문에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은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2번을 보시면 형법 31조 2항은 기소된 교사 중에서 효과 없는 교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만을 예비 또는 업무에 준해서 처벌한다고 했는데 우리 31조 2항이 이제 기소된 교사 중에 효과 없는 교사 규정하고 있는 거 맞고요. 문제는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피교사자도 승낙까지 했기 때문에 피교사자까지 같이 예비물 준해서 처벌하는 게 효과 없는 교사니까 틀린 질문이죠. 교사자만 예비물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실패한 교사죠. 실패한 교사. 그럼 효과 없는 교사하고는 틀린 거니까요. 이거는 틀린 질문이고. 자, 3번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역시 또 조문 문제네요. 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임의적 감경한다고 했는데 종범은 필요적 감경이죠. 임의적 감경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판례가 공모 공동점을 인정한 논리잖아요. 자,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력을 실현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모든 범죄자가 다 구성요건 행위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 결정 강화도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그 실행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결정을 강하게 선명하면서 서로 공모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이제 공동정범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것도 지금 이 2번 지문이 최근에 나온 판례로서 이제 답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하고 제가 항상 연결해서 같이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판례만 알고 있어도 당연히 풀 수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쉽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때, 자, 신분관계 없는 공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한 거잖아요. 자, 판례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했죠. 일단 성립은 같게. 자, 성립은 33조 본문이 적용되니까, 자, 이제 이 신분이 없는 사람도 업무상 배임죄가 같이 성립하고요. 자, 처벌은 다르게, 다만 이제 과형에 있어서, 처벌에 있어서는 33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이제 단순 배임죄의 법정이 적용되는 거죠. 이제 성립은 일단 업무상 배임죄, 자, 처벌은 과형은 단순 배임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맞고요. 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공모해서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자, 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공동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자, 이거는 기존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의료인이라도, 그죠?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인을 할 때, 무면허인을 할 때 같이 하면 공동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죠. 자,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운영할 때 거의 같이 해서 공모해서 같이 했다면, 자, 그때는 공동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뭐 이건 기존의 판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같이 연결해서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건 필요적 공범 지문이잖아요. 자,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돼서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그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워낙 유명한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최근에도 승진 시험에 나왔던 그냥 판례가 말하는 신분의 개념이죠. 이제 형법 33조 소정의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성별이나 내외구조 구별, 친족관계처럼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지위나 상태, 성질, 이것이 바로 이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분의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부작용 문제가 한참 뒤에 나왔는데요. 자, 16번 문제는, 자, 지금 형법상 방조는 자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부작위법 문제도 원래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야 되는데 답이 너무 쉬워서요. 자, 방조는 자기로도 가능하고 부작위도 가능하니까, 부작위한 방조도 가능하니까, 자, 바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이게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 부작위에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되기 때문에 도덕상 의무나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고요. 자, 그 법적인 의무이기만 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법이든 상관없죠.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없고 공법이든 사법이든 불문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령이나 법률행위, 뭐 선행행위로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자기 의무도 다 인정이 된다고 하는 뭐 워낙 가장 기본적으로 처리했던 내용이 그냥 길지만 그대로 판례 원문 그대로 그냥 시험에 나왔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도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자, 그 의무를 공통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열심히 했던 내용이죠. 자,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하고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구성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그럼 형법상 이제 죄수관계상으로는 자기와 부작위 보충관계 때문에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기소를 할 때 검사는요 기소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 공소제기도 상관없다는 거죠. 열심히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4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거의 뭐 서비스 문제네요. 그죠? 워낙 답지문이 너무 쉽잖아요. 자,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요, 결과가 발생하면
강간치사상죄는 기소범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강간미수죄하고 과실치사죄의 치상죄 상상력 제한이다 하면 바로 틀린 질문이 되죠. 이것도 더구나 뭐 강간치사상죄 기소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명확하게 딱 표현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쉽게 풀 수 있는 질문이고요. 자, 2번은 이제 특수공주방 치사상죄는 부준정 결과적 가중범위니까 자, 이 중앙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상해치사죄 공공정범 결과적 가중범 공공정범은 이 폭행 기타 신체 침해이요 기본 범죄를 공동한 의사만 있으면 되죠. 기본 범죄는 고이면 되니까. 자, 중앙 결과의 사망은 과실이니까 이 결과를 공동한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교사의 착오할 때도 나오고 결과적 가중할 때 나온 내용이죠. 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하라고 교사했는데 자, 피교사자가 살인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피교사자는 당연히 살인자가 되는 거고 교사자는 그 교사자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자, 그때 이제 상해치사죄 교사범죄 죄책을 지을 수 있다. 맞죠? 이것도 뭐 최근에도 답집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쉬운 질문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죄수 문제인데 앞에 판례들이 요것들이 이제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답을 찾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답지문 자체는 상당히 조금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었는데 대신에 저하고 같이요 이제 이 정확한 원리를 이해한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보시면 지금 무면허 운전죄는 행위편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하게 되면 요 운전한 날마다 한 번씩 무면허 운전죄 성립하는 거니까 여러 날에 걸친 것을 다 별도로 처벌해야 되니까 자, 포괄일죄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강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 폭행을 가합니다. 자, 그럼 강도죄하고 공직방인데 자, 문제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재물을 강취할 때 그 피해자한테 한 거고요. 자, 이 공직방의 폭행은 경찰관한테 한 거니까 이 폭행협박이 서로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 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실체적 기합이 되는 거고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두 명의 경찰관에게 이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공직방은 공무원의 숫자만큼 성립하니까 경찰관이 두 명이니까 자, 공직방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폭행협박은 한꺼번에 가해졌으니까 이제 상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직방의 포괄일죄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이 답지문인데 자, 4번을 보시면 자, 지금 음주운전죄하고 위험운전 치사상죄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죄는 운전한 행위에 대한 죄잖아요. 그다음 위험운전 치사상은 사고를 낸 행위에 대한 죄고. 그러면 운전한 행위, 사고 낸 행위. 행위가 별개죠. 별개니까. 그래서 네, 실체적 개합이 되는 거죠. 자, 맞죠? 그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살인죄 문제인데 이것도 거의 뭐 그냥 서비스 문제죠. 자, 1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문제인데, 뭐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입증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자백을 하지 않거나 다투면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이죠. 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그죠? 뭐 범행의 동기라든가 이런 이제 간접 사실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뭐 여러 번 기출을 냈던 지문이고 가장 기본 지문이죠. 그래서 답이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이제 법률상의 직계존속만 말하는 거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포함이 안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3번은 지금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제 자살 관련 게시판에다가 청산염을 판다고 광고를 했는데 청산염을 아예 갖고 있지도 않죠. 그냥 사기칠 생각이죠.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먹은 죽은 사람들도 다른 경로를 구입해서 먹고 죽었으니까 피고인이 자살하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전혀 없죠. 고의도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자살 방조죄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왕결계 수주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결계 수주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주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한 시기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린 점이고요.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19번은 그냥 가셔도 될 것 같고. 자,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상해와 폭행이 죄인데 자, 우리 앞에 질문도 너무 쉽죠, 그죠?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판례는 그 상해의 원인 폭행에 대한 인식 말씀이 충분하고, 상해를 갈 의사까지 존재하는, 상해를 갈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워낙 뭐 조금 판례 내용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워낙 우리가
판례로서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폭행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 협의의 폭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체 청각기관 직접 자극하는 경우에요. 음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청각기관 직접 자극하면 그때는 유용력에 포함될 수 있다.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맞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 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일단 이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처벌불허 의사표시를 할 때 피해자가 의사능력만 있으면요, 이제 소송능력만 있으면 바로 이제 소송행위 이제 처벌불허 의사표시 할 수 있다. 앞부분도 중요한 내용이고 피해자가 사망했잖아요. 지금 그 사망한 후에는 뭐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불허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워낙 좀 쉽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뭐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답지문이 4번인데 이게 조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었냐, 조문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공동점유에 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네요. 그죠? 자, 우리 19조나 263조는 동시범 또는 독립행위 경합의 경우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야 돼요. 판례 표현대로 하면 원인된 행위가 불명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러면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공동에 의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됩니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거니까 이제 4번이 틀리면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학대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학대죄는, 자, 이건 학대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뭐 제가 항상 드렸던 내용이고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은 부족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학대죄가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 생명시제 위협을 줄 정도는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학대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할 때 나왔던 질문이죠. 자, 2번은 최근에도 재작년도에 우리 경찰 승진수들 답지문이잖아요. 자, 유기죄의 보호물은 법률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조문에 271조 조문에 유기죄의 보호물은 법률상, 계약상 보호물하고 딱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호물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2번이 바로 틀린 질문이고요. 자, 3번 지문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이제 작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계속 적용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가 여기에 대한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낙태죄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이 되다가 계속 적용하다가 2020년 12월 30일 날 법을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이 낙태죄는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이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임산부에 상해가 되느냐라고 한 건데, 뭐 대법원은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대한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도 안 틀렸을 문제 같고요.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협박죄 문제인데 역시 여기도 조문으로 답이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조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판례들이 워낙 쉬운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은 지금 협박죄 기수시기 문제잖아요.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그 해악을 인식을 했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가 된다. 자, 이제 협박죄 기수시기에 관련된 뭐 아주 중요한 전환 판례고요. 자, 그럼 협박죄 기수시기가 상대방이 도달한 해악의 의무를 인식할 때가 협박죄 기수니까, 자, 그럼 그 인식하기 전까지요. 해악을 고지했지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은 했지만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협박죄 미수범 적용이 되는 거죠. 미수가 되는 거고요. 3번은 협박죄는 폭행죄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근데
존속 협박죄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계속 언급해 드렸잖아요. 자, 폭행도 마찬가지, 협박도 마찬가지고 단순 폭행 협박, 그다음에 존속 폭행 협박까지는 반의자 불벌죄죠. 그 다음부터는 반의자 불벌죄가 아니죠. 뭐 특수라든가, 그다음에 상습이라든가, 폭력법이나 폭행 협박 반의자 불벌죄가 아니지만 존속 협박죄도 반의자 불벌죄예요. 그래서 한 번이 바로 틀린 점입니다. 그다음에 4번 뭐 유명한 조상천도제 사건이고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이제 약취인 인신매매죄인데, 자, 여기도 조문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약취인 인신매매죄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조문들요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획번은 지금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약취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기본 강의도 설명드렸잖아요. 자,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임을 행사했느냐, 행사하지 않았냐, 이걸 보고 판단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지문에 보니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임을 행사함이 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폭행, 협박 쓴 적이 없다면, 자, 이때는 약취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여성 사건은 이제 국외여성 약취죄가 안 된다고 할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형법 289조의 인신매매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무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예비무 처벌 규정 정리할 때, 이론 조문 총정리할 때 정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취인 인신매매죄는 2013년도 이전에는 국외성이 들어가는 죄들만 예비무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요. 다 있는 게 원칙이고요. 자, 치상, 치사, 모집운송, 전달, 이걸 제외하고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신매매죄도 약취인 인신매매죄라는 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예비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우리 채용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답증으로도 나왔던 지문이고, 이것도 워낙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자,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집에 침입해서 부모의 출입을 봉사하거나, 미성년자 부모가 같이 있는 데 들어가서요, 부모를 강제로 쫓아내버리고, 자, 독자적인 생활環境형성에 이르렀다. 자, 범인이 그 애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를 부모하고 완전히 독립시켜서 완전히 뭐죠? 쫓아내버리고, 자, 범인이 그 애를 지배하는 거니까 약취죄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부모를 못 들어오게 막거나 부모를 쫓아내는 거지, 자, 이 피인치자인 미성년자가 옮겨지는 건 아니니까 장소적인 없었다고 할지라도 미성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은 18년도 우리 승진시험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미성의 약취인죄. 자, 여기는 지금 약취인 인신매매죄는 세계주의 규정이 이제 뭐죠?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18년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죠. 미성년 약취인죄, 약취인 인신매매죄 관련 죄들의 기수보험과 미수보험까지는 세계주의가 적용되고 예비임무는 적용이 안 된다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약취인 인신매매죄, 미성년 약취인죄는 기수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획본 같은 경우는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임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약취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지문은 지금 세계주의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그 세계주의 규정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나온 거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24번은 역시 최근에 나온 중요한 조문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죠. 자, 일단 기획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 간부 시험부터 시작했습니다. 승진 시험에도 나왔고, 채용 시험에도 나왔고, 자, 이번 또 나온 거네요. 자,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거죠. 자, 이것이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강이나 항문은 성기가 아닌 곳이잖아요. 그럼 성기가 아닌 곳에서는 성기를 넣어야만 유사강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기가 아닌 손가락 같은 걸 넣는 것은 유사강간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니은번은
뭐 입술, 귀, 유두, 가슴 이걸 입으로 깨무는 것이 강제추행죄 추행에 해당하느냐,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얘기가 맞죠. 당연히 추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쉽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벌입니다. 디귿벌은 자, 중요한 우리 최근에 나온 중요 판례죠. 자,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정리됐던 지문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자, 옛날에는 이제 학자들은요, 폭행 협박과 간음 행위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폭행 협박이 간음 행위보다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판례는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가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니다. 먼저 지금 이 간음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요. 삽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그죠? 상대방이 싫다고 거부하는데 자, 그 폭행 협박을 가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는 것도 강간이 되니까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라고 설명드렸고요. 드디어 시험에 나온 거고요. 자, 1번은 이미 기출이 됐던 내용이고요. 자,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잖아요.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이용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이용당하는 타인에는요, 피해자 본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강제추행죄 간접정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는 먼저 이제 1번인데 자,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 세 가지가 다 규정되어 있다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 채용시험에 한번 이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입찰방해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태양들이 규정되어 있는지가 옛날에 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제가 항상 언급해 드렸죠. 자, 신용훼손죄는 신용업무 경매에 관한 죄에서 맨 앞에 나오는 죄니까 앞에 두 개예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이 두 가지가 행위태양이고요. 업무방해죄는 맨 뒤에 나오는 죄니까 맨 뒤에 두 개, 위계 위력이 행위태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찰방해죄는 그다음 업무방해죄는 가운데 나오는 죄니까 전부 다죠.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 전부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아니고 업무방해죄죠.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위계 두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2번은 지금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손님들을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 전시킨 사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한 건 맞죠. 그렇지만 자, 이것이 피해자 신용과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배달이 늦고 불친절한 것하고요. 지금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제 이 피해자가 이제 뭐냐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냐라고는 신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용훼손죄가 안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죠. 뭐 옛날에 나왔던 어떤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물건값 유달리 비싸다 마찬가지요. 물건값이 비싼 것하고 피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있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용훼손죄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고 이미 기출이 한번 되었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사례할 때 제가 키워드까지 광고주들에게라고 하는 것까지 다 체크했던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넷 카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자,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계속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해서 압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압박을 가한 것이 위력인데, 자, 우리가 위력의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야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라는 요지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했잖아요. 이 항의글이나 이제 항의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으니까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나 지문에 보시다시피 광고주들에게 대해서만 압박을 가했지 신문사에 대해서 이런 항의글을 게시하거나 뭐 항의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신문사에 대해서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까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3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것도 업무방해죄 처벌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자, 대법원 전환 판례죠. 업무방해죄에서 받는 업무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제외된다는 게 통상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이 공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는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자, 26번입니다. 자, 26번은 주거 침입죄 관련된 문제인데 뭐 역시 쉬운 문제죠. 자, 피해자가 아직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간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해 의사에 반함이 없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요. 그럼 지금 남편이 부재 중일 때 처해 동의를 받고 간통 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있던 처해 의사에는 뭐 반하지 않았지만 남편 의사에는 반하니까요. 어쨌든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고 가스 배관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 발각돼서 그냥 뛰어내렸네요. 그죠? 이거는 뭐 아직 문을 연 것도 아니고 시정장치를 부순 것도 아니니까 주거 침입에 실형이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자, 그렇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형이 착수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다음에 디귿법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뭐 다가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도 위호주로 인정이 되죠. 위호주로 인정이 되니까 주거 침입죄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빌라 계단에 들어간 것도, 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강간으로 들어간 것도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리얼버는 조문 문제가 다시 나왔네요. 자, 지금 태거불응죄는 워낙 중요한 조문이잖아요. 자, 진정부작위 범위고 거동범위예요. 그럼 학자들 해석상으로는 미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론상 불가능한데 형법 조문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이 태거불응죄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절도죄 문제인데요. 자, 1번이죠. 요거는 조금 이제 유행이 지난 지문이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피고인 피해자를 죽였어요. 살인죄고. 문제는 그 피해자가 죽은 사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냐 점유이탈물 횡령죄냐 이 문제잖아요. 자, 판례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인 사람이 피해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사자의 생전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살인죄 플러스 절도죄의 실체적 개합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번 영상호 사건 또 나왔고요. 자, 우리 나무가 심어져 있는 나무 잎목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훔칠 때는 캤을 때 바로 기소가 되는 거죠. 뭐 운반이나 반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이죠. 이거는 뭐 작년에도 우리 승진이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그죠? 자, 지금 임차인이 이제 자기가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계속 켜둬서 자, 그 바람에 전기가 소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냉장고가 임차인, 피고인 점유니까 그 냉장고에 흐르고 있는 전기도 타인의 점유가 아니고요. 자기 점유라고 보죠.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작년에 승진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채용시험에서도 여기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도 중요하지만 요지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다가 죽으면 소유권은 추상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바로 이전되지만, 점유는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실제 그 물건을 갖고 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그 상속인이 그 물건을 실제 가져가야만 점유가 이전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점유는 상속인이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갔을 때 상속인에게 점유가 이전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게 나와 있지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답이 워낙 쉬워서 뭐 여기까지 아마 가지 않았고도 다 결정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사기죄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문도 지금 뭐 거의 지금 한 지문들이 다 이제 이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의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 내용하고요, 중요 판례 내용으로 돼 있었고 아주 쉬운 내용들로 돼 있었죠.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만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도요. 거의 지금 이게 뭐 개수형이었으면 상당히 또 뭐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냥 조합형으로 나왔고 조합도 너무 쉽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억번은 지금 17논도에 나온 전압판례이죠. 자,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다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자기 또는 부자기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서명난인을 받아내는 것이, 자, 그것이 처분행위로 평가가 되고, 이러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자, 피기망자가 자기가 사인을 해준다,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준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처분 의사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사인을 해주거나 도장을 찍어 처분행위가 되려면 그 처분 결과를 다 인식해야 되지만, 지금은 사인을 해준다, 도장 찍어준다 인식과 한번 있으면 되죠. 결과를 인식하지 못해도 처분 의사가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거는 작년에도 승진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자, 뭐냐면 주유소 사기 사건이고요. 이제 우리 주유소 운영자가 면세율을 공급할 것처럼 속여서 면세율을 공급받아서 정상규로 판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빼먹은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기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침해당한 것은 조세징수권이라는 걸 침해당했는데, 이 조세징수권이라는 것은 사기죄의 보복이긴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기죄는 안 된다고 했고, 여기에 관련된 지문이 2020년도 최신 판례에서도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뭐 국가를 속여서 부담금을 내야 될 것을 떼먹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최근에 이제 판례로 다 연결돼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도 쉽고요. 지금 비의료기관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환자를 치료해도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받아내려고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거니까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을번 지문입니다. 막 굉장히 길게 써져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냥 읽는 것만 하면 되죠. 그냥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읽어만 보시면 되는 지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피고인이 어떤 건물에다가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건물이 한 1억짜리 건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화재보험을 들 때 10억짜리 건물이라고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질러갖고 이제 화재를 낸 다음에 그 10억에 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겁니다. 그럼 실제 타버리는 건물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죠? 10억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자, 보시면, 자, 초과 보험 사실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 보험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험자가 보험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 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 보험회사가 그게 1억짜리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10억이라고 과다하게, 그죠? 초과보험을 들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걸 다 지급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타는 것이 사기죄에서 기방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워낙 쉬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길이만 길지 내용은 쉬운 내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29번은 횡령죄인데요. 자, 횡령죄는 먼저 기억번 워낙 쉬운 지문이죠. 자, 지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입니다. 이거는 다른 용도 절대 쓸 수 없는,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자금이잖아요. 그 다른 용도 썼으니까, 자, 다른 용도 써있으니까 횡령죄 성립한다. 워낙 기본 지문이고요. 니은번도 뭐 최근에 기존에 나왔던 가장 기본 지문이죠.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자, 그럼 회사가 어려워서 피고인이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이사회 승인된 절차 없이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빌려준 돈 받아간 거니까, 자, 이건 회사 돈 빼돌린 게 아니죠. 횡령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디귿번도 가장 기본 지문이고요. 자, 타인의 점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때 그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지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디귿본이죠. 자, 다른 사람부터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손에 직접 들고 있다 소비해도 횡령이고요. 은행에 예금을 넣은 경우잖아요. 자기 명으로 예금해 놨으니까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고, 자, 그걸 영득하거나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성립하는 겁니다. 자, 리얼번은 2017년도에 나온 죄수론에 관련 전압 판례고 뭐 가장 중요한 주 횡령죄 중에서요. 자, 지금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두 번 처분하잖아요. 자, 앞에 처분행위는 근저당한 걸 설정, 담보를 설정한 것이고요. 뒤에 처분행위는 후행행위는 매도예요. 판 겁니다. 그러면 판 것이 앞에 근저당한 걸 설정한 것보다가 법익심은 더 크잖아요. 더 크니까 이때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는 거죠. 뭐 워낙 중요한 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배임죄 문제인데요. 여기는 지금 최근에 나온 전압 판례까지 다 반영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냈어요. 대신에 자, 뭐냐면 1번은 워낙 중요한 동산 이중매매죠.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처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네, 이중매매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뭐 2011년도에 나온 전압 판례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나온 최신 판례네요. 자, 채무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약속한 채무자가, 자, 그 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판례와는 달리 이제 전압 판례에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도 타인의 사무처자가 아니라고 보죠. 타인의 사무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3번이네요. 자, 부동산 매도인이 지금 제1매수인 갑으로부터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신청을 맞춰준 경우에요. 3번은 보니까 부동산 이중매매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지금 판례가 바뀌어서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중매매. 배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은 지금 전압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까지 갔지만 계속 지금 부동산 이중매매는 계속 배임죄 유지가 된다고 했죠. 3번이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된다라는 지분이니까 너무 쉬운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4번도 최근에 나온 전압 판례입니다. 지금 돈을 빌리면서 이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예요. 그럼 이 동산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도 타인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 그 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해도 이제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31번입니다. 자, 작물죄인데, 자, 먼저 1번은 지금 훔친 돈을 금융기관 예금에다 찾은 경우잖아요. 자, 물리적 독립성은 상실되지만 가치적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워낙 중요한 지분이고요. 자,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던 지분이고요. 컴퓨터상 사기의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 이게 뭐죠? 훔친 신용카드로 피해자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 이체시킨 다음에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자기 카드를 갖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찾는 것이 절도죄가 안 되니까 그 찾은 돈은 작물이 될 수 없다. 워낙 유명한 지분이고요. 자, 3번이 답지문이 너무 쉽잖아요. 자, 지금 기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기금속이 작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자, 고소는 여기서 끝난 거죠. 지금 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했으니까 알선을 한 거잖아요. 이미 작물 알선은 성립한 거고요. 자, 이걸 매수인에게 전달하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개할 때 작물 알선은 성립한 거예요. 성립한 겁니다.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그리고 4번은 지금 이제 미국인이 미국 리스에서부터 리스한 차량을 처분할 때, 자, 그 미국인 행위에 대해서 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걸 한국인이 이제 그 차를 수입해 왔을 때 한국인에게 우리 형법상의 작물 취득죄가 되냐, 이걸 따질 때는 그 미국인의 행위가 위법한 재산 범죄가 되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자, 그럼 그건 우리 형법 기준으로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 본범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춰서 구성요건에 대해서 위법성 인정이 되면, 자, 그때는 위법한 재산 범죄로 영득한 재물이니까 장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납지문도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송계제입니다. 송계제는 뭐 올해 판례는 아니지만 비교적 최신 판례가 시험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1번은 뭐 워낙 쉽고요. 지금 회사 건물 외벽에다가 레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것은 이제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니까요. 도색공사를 해야만 이제 그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송계라고 볼 수 있지만 계란 30개 던진 것은 송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워낙 유명한 지문이고요. 2번은 지금 재건축이 완전히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2, 3만 간 상태니까 자, 그 비어있는 아파트도 소유권의 객체가 되니까 송계죄 객체가 되고요. 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송계하면 송계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디귿번이죠. 자, 지금 피고인이 쪽파를 송계했는데 자, 문제는 매도인이 이제 소유자잖아요. 자, 근데 이 매도인과 이 피고인 사이에 임의 처분의 약정이 있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쪽파를 뽑는 데 대해서 동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해자 동의를 받고 한 거니까 그때는 송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은 최근에 나왔던 질문이고 최근까지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 자동문이 있는데 자, 그 자동문의 역할을 못하게 수동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문이 그 자동문이라는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 거니까 자, 그 물건의 가치를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고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범죄단체 조직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작년도 채용시험 문제를 거의 뭐 같은 문제를 냈다고 보셔야 되죠. 그 문제 그대로 냈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답지문이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뭐냐면 일단 1번은 그냥 범죄단체 조직죄 조문입니다. 그냥 조문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범죄단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최근에 나온 판례죠. 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하려고 조직을 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제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이건 이제 최신 판례 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작년도 최신 판례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자, 피고인들이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사기 친 사기죄하고 범죄단체 만든 범죄단체 조직죄는 별개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성립하는 거지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작년도에 나온 이제 채용시험의 답지문도 4번으로 답지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다음에 34번은 방화죄 문제인데요. 자, 여기도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건조물의 개념이잖아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이 워낙 뭐 유명한 답지문이죠. 자, 지금 재활용품과 쓰레기, 자, 이 무주물이죠. 자, 무주물에다가 이제 방어를 한 거죠. 그 밑에는 이제 160조 1항 타인소 일반 물건 방화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160조 2항 자기소 일반 물건 방화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쉬운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건데 이 피해자 몸도 매개물이고 자, 그러면 그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으면 목적물인 주택에 옮겨붙지 않아도 실행착오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4번은 방화죄 기수식이 묻는 문제잖아요. 자, 지금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졌죠. 그래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까지 붙었어요. 그 목적물에 붙어서 스스로 연소할 상태가 된 거니까 뭐 나중에 꺼졌다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천정에 붙었을 때 목적물에 이제 붙어서 이제 독립요소 단계가 됐을 때 현주건조 방화죄 기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승진시험에서 요걸 바꾼 적이 있죠, 그죠? 천정에 옮겨 붙었을 때 요걸 이제 바꿔갖고요. 천조각을 던졌을 때라고 바꿔갖고 틀린 식으로 만든 적은 있지만 뭐 이번에 옳은 식으로 나왔을 뿐이고 내용은 그때랑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자, 1번은 우리 최근에 채용시험도 나왔던 지금 500원짜리 항모양 갈관에서 500N짜리 만든 거잖아요. 자,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500N이라고 속을 정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자, 2번은 이제 행사할 목적이라고 할 때 이 행사에는 우리 통화의 경우는 유통시키는 것만 포함이 되고
타인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시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니까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유지하는 것은 행사할 목적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유가증권의 내용 중에서 권한 없는 자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 자, 이것도 변조죄가 성립하느냐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변조죄는 진정한 유가증권의 변경을 가야 유가증권 변조죄가 되는 거죠. 자, 이미 변조된 부분을 변조하는 것은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4번은 이제 유조우표 행사죄에서 말하는 이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표의 용법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표는 뭐 원래는 지금 우편요금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래 용도지만 우리가 이제 우표는 수집가들이 수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표 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것도 그것도 우표로서 사고 파는 거니까 위조우표 행사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표 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36번입니다. 자, 문서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여기도 너무 쉽게 나왔죠. 자,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문서 명인이 문서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그 명인이 허무인이거나, 그 다음에 사자인 경우에 문서로 인정이 돼서 그걸 위조하는 것도 문서 위조죄가 되고, 뭐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인 명의 문서, 뭐 죽은 사람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다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우리 경유증표 사건에서 문서를 복사해서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것이 이제 위조가 되고요. 그걸 행사하는 것도 동일자가 된다. 바로 이제 2번 질문입니다. 자, 3번 질문이죠. 자, 간접 정보를 통한 위조 문서 행사 범행이 있어서 도구로 유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자에게 행사하면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자, 맞죠? 자, 우리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하면 자, 행사죄가 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요 도구로 유용된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자, 피고인이 범인 아닌 사람에게 행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도구로 유용된 사람도 타인이면 그 이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타인에게 행사하는 거니까 행사죄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겁니다. 자, 4번이네요. 지금 4번은 지금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잖아요. 이 경우는 지금 보조공무원이 상사를 이용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거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거죠. 이거 결재 받아서 한 거니까 결재 없이 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지만 이건 결재 받아서 한 거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7번입니다. 직무유기죄인데 먼저 이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지금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지금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는 날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직무유기죄 성립한다. 이게 틀린 질문이잖아요. 자, 이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그때는 직무유기죄 되지만 그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해당한다 볼 수 없으면 그때 직무유기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 집행을 유보하기만 하면 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해서 틀린 질문이고 2번은 지금 당직사관이 이거 뭐 읽어봤을 때요. 이거는 뭐 아예 당직을 서지 않았다고 보고요. 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직무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지금 공무원이 그죠?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태만히 했다. 그죠? 충분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것이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포기와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직무유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디귿번은 훈방사인데 지금 인적 상수를 기재해 주지 않았으니까 뭐 조사를 전혀하지 않고 훈방한 거니까 이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38번입니다. 뇌물죄인데 자, 뇌물죄도 최신 판례가 시험에 나온 거죠. 나머지는 뭐 내용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자, 먼저 1번은 워낙 중요한 지문이고요. 지금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은 사람이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용 자체가 행정법상 당연 모여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임용 결격사가 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아서 실제로 지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돈을 받은 거니까 자, 이걸 직무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다음 뇌물공여죄하고 뇌물수수죄는 필요도 공범이지만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되고 처벌을 같이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뇌물수수죄가 안 되는 경우에도 뇌물공여죄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받는 사람이 뇌물수수죄가 안 돼도 주는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될 수 있다. 앙상주 시장 사건에서 나온 판시령입니다. 맞고요. 자, 3번은 지금 뇌물약속죄는 이제 뇌물을 주겠다 받겠다 약속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고 확정도 합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을 주겠다 받겠다 약속만 되면 되기 때문에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뇌물의 가액이 이익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한 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파트를 주겠다 받겠다 약속만 되면 뇌물약속죄는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최근에 최신 판례할 때도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화 강의할 때도 여기에 관련된 질문 설명드렸죠. 자, 알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뇌물로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만 갖게 하는 거. 자, 이것이 알선 뇌물수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그냥 막연한 기대 갖고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인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뭐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자, 다음에 39번입니다. 공무방해죄인데, 자, 먼저 1번은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행위 당시죠. 범죄 성립 요건이니까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우리 16년도 채용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불신 검문을 하는 이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관인 게 확실하고요. 자, 그다음에 범죄에 관련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음주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 증거인 혈액을 남의 혈액하고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건데, 자, 문제는 그 비자는 뭐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해서 발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했냐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그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사유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했다. 자, 그럼 이건 뭐죠? 불충분한 심사잖아요. 심사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 밑에는 이제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고죄인데, 무고죄는 이 무고죄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형사처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정도, 이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만 되면 되죠. 뭐, 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지금 이 무고죄 구성요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사가 이 소송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죠.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워낙 중요한 점이고요. 니은번 옳은 점이고. 디귿번입니다. 자, 이건 최근에 우리 심화 강의할 때 마지막에도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지금 이 갑을 고소할 때 차용금 사기로 고소했잖아요. 그럼 차용금 사기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좀 속였다라고 하는 게 차용금 사기니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그 돈을 빌려간 용도가 뭐냐는 범죄 성립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용도를 허위 신고해도 자,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중요 판례에서 이것도 우리 심화 강의에서 마무리할 때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갑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을과 공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에 가담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이 지금 누구를 모고했냐면 갑을 모고한 거잖아요. 그럼 갑 입장에서 누가 누구를? 자기가 자기를 모고한 거니까 이거는 구속요건의 당성이 없고요. 자, 그걸 같이 했다고 해서 공동등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고하게 만들면 그때는 무고죄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자기를 모고했을 때 자, 무고죄 공동등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1년도 경찰 승진 시험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문제가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판례 위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런 문제가 독립된 문제로는 두 문제가 나왔지만 곳곳에 이제 뭐냐면 개념 지문이죠. 뭐 학설 지문이라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지문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문 지문이 지금 15개나 나왔고 중간중간에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문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숙지가 돼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례도 공부하실 때 이제 뭐죠? 결론 위주로 지금 묻지를 않잖아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그 판례의 요지를 묻는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결론 중심보다는 요지도 한번 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판례의 논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021년도 경찰 승진 시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